이게 약이 있어야 좀 마음이 편해서.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원래 먹던 약보다 조금 늘어나서 저는 사실 뭐 이렇게 공황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김우빈 씨가 원래 영화 촬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촬영을 연기합니다. 희귀병이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커터칼로 슬라이스를 당하는 느낌이 든다. 어느 순간에 이가 불려가지고 이가 부러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제 몸이 불에 탈 때의 통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풍문으로 드라쇼! 요즘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김가연 씨 의상이 너무 깜짝깜짝 놀랐어요. 나 진짜. 멀리서 보면 아주 놀랍니다. 미치나요? 얼마 전에 검색어에 심은하 씨 이름이 1위로 뜨는 바람에 혹시 복귀하시나 그렇게 검색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그래서 뭐 상태가 어떤지 괜찮은지 궁금해서 아우 깜짝 놀라는 뉴스였어요. 네, 맞아요. 지난 20일 날 새벽에 이제 병원에 실려와서 응급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VIP 룸으로 옮겨서 계속 치료받는다. 여기까지가 첫 보도였는데 이게 앞서 지상욱 남편인 지상욱 의원이 당 대표 후보를 이제 사퇴하는 변으로 가족에게 누군가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 곁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맞물리면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저는 뭐 이제 지상욱 의원이랑 친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문자를 처음 받았을 때 가족 중에 아프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알아봤더니만은 그 심은하 씨 시어머니 그러니까 지상욱 의원 어머니가 아프다는 원래 이야기가 돌아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평소에 지상욱 의원이 굉장히 어머니 각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갑자기 이제 기자들이 질문들이 쇄도하는 거예요. 이제 당에다가 아니라는데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처음에 이제 처음에 단독 기사라고 이제 떴던 걸 보면 거기에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신경 안정제를 복용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과거에 우리 탑시 다룰 때도 나왔던 그런 약품이라 가지고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죠. 원래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약물이 불안증이나 수면 장애에 이렇게 처방되는 약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은하 씨도 뭐 그런 병이 있었던 건가요?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제 지상욱 의원 측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따르면 최근에 모르고 지냈던 과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견하게 됐다라고 일단 서두에 얘기를 꺼냈죠. 이게 PTSD라고 하는 거죠.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결국에는 뭐 큰일, 그러니까 전쟁, 화재, 지진 뭐 이런 것들 겪은 다음에 그 후유증으로 이제 뭐 계속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뭐 사실상 불안 장애의 일종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계속 그 악몽을 꾸게 되고 뭔가 연상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 불안감이 극대화되어 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거라 볼 수 있겠죠. 그 심은하 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어쨌건 자신의 의지로 버텨왔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스스로 극복해 왔는데 최근에 이런 약을 복용하게 되면서 병원을 찾게 됐다라고 한간에 돌고 있는 일단 루머나 뜬소문을 전부 일축했죠. 20일에 이제 심은하 씨가 퇴원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지상욱 의원이 바로 다시 한번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 더욱더 자세한 상황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내용을 좀 천천히 보면 30년 전에 생명을 잃을 뻔한 사고를 겪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된 제 아내는 최근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치료약을 복용하다가 약효가 잘 듣지 않아서 임의대로 용량을 초과 복용,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심은하 씨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분들이 알게 모르게 사실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얼마 전에 사실 방송을 보고 알았는데 제 옆에서 항상 이렇게 녹화하실 때 약을 좀 드시잖아요. 네. 근데 방송 보고 이상민 씨가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그렇죠. 네. 약을 복용을 하니까 이제 공황장애는 사실 그날도 제가 처방 뭐 방송을 통해서 나갔지만 담당 의사분의 말씀을 얘기대로 잘 하지 못해가지고 혼났잖아요. 그래서 용량도 좀 올렸는데 좀 치료하기가 쉽지는 않은 병인 것 같아요. 이게 약이 있어야 안정이 되니까. 이게
약이 있어야 안정이 되니까. 진짜 너무 그냥 방송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먹을 분량이에요, 저 정도면? 이거는 이제 뭐 한 칸이 이제 이 한 칸이 하루고 공황장애 치료 약은 이제 4종류 정도고요. 네. 나머지는 공황장애 약을 최대한 안 먹으려고 이제 다른 약을 좀 먹는 거죠. 이렇게 순한약. 네, 좀 뭐 스트레스에 좀 괜찮다는 약이라든지. 진짜 많다. 그 공황장애 약은 최대한 약의 용량을 줄여가는 게 이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늘려가는 것보다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원래 먹던 약보다 조금 늘어나서 그걸 좀 줄여보겠다고 좀 약을 최대한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저는 어제 깜짝 놀랐던 게 다른 방송을 녹화하는 중에 같이 하던 출연자가 갑자기 숨을 못 쉬겠다고 미치겠다고 공황장애가 있다고 자기가 그래서 갑자기 일찍 갔어요 먼저 상태가 너무 갑자기 안 좋아져서 그 약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이게 안 되나 봐요 자제가. 저 말고도 많은 연예인들이 알게 모르게 병 때문에 많이 고생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게 아무래도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생각보다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한순간 또 어떤 뭐 불확실성한 뭐 미래라든지 아니면 지금 상황의 어떤 불안함 때문에 겪게 되는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고민이 생겨도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고 뭐 가족에게 말하면 괜히 걱정만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특히 부모님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어떤 나중에 문제가 툭 터졌을 때 가족들은 그런 일이?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이렇게 혼자 끙끙 앓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석천 씨도 저희한테 뭐 충격 고백을 하시기 전에 어디에 뭐 말씀도 못 하고 그래서 마음고생을 한 적이 좀 있으시죠? 정말 많죠. 그때 생겼던 불안증이랑 이 불면증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불면증에 좀 시달려서 아침까지 잠 못 자는 경우가 꽤 많고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악플이나 이렇게 제가 무슨 뭐 인터뷰를 하나 방송을 하나 하든지 무슨 말을 한번 하면 또 악플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는 걸 일일이 또 보니까 녹화할 때 늘 주무시는 건데. 그러니까 불면증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새벽까지 밤에 못 자고 와서 예 저는 마음이 정말 편한 사람들하고 있으면 약간 졸음이 오고 이러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편하길래 그러지? 저희가 너무 편하게 해드렸나 봐요. 쇼만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세요? 마음이 편해가지고 몸도 편해집니다. 여기서 안 주무셨으면 집 가서 잘 주무실 거예요. 요즘은 쉬쉬했던 과거와는 달리 마음의 병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스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뭐 아픈 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백을 좀 했고요. 근데 예전에는 말을 못했다면 지금은 딱 털어놓고 나면 좀 뭔가 더 시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병원 가는 것도 좀 당당해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이렇게 공황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주변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공황장애 환자들의 문제를 좀 봤어요. 뭐 정영돈 씨도 사실은 스스로가 당시에 프로그램을 중단할 정도로 본인이 견디기 힘든 어떤 병이 또 공황장애잖아요. 제가 한번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정말 뭐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예, 같이 녹화를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뭐 얼굴이 하얘질 정도로 그러니까 가장 이 무서운 게 이제 무호흡, 과호흡. 예, 공황장애 환자들이 이렇게 숨을 막 헐떡헐떡거리다 과호흡증으로 이제 쓰러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약간 정영돈 씨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 정영돈 씨 무명이 사실 길었고 본인 스스로도 뒤늦게 얻은 인기가 오히려 걱정거리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송에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운 좋게 뜨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다. 언제 내가 또 다시 미천이 드러나서 이제 추락할지 모르는 이런 어떤 위기감 같은 걸 갖고 있으니까 그런 뭐 장애가 이제 온 건데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면 진짜 누군가가 확 뭔가로 찌를 것 같다. 이런 그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그래요. 공황장애라는 이 병명이 연예인들 때문에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방송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성인이 돼서 들은 병이에요. 저는 또 공황 장애 하면은 또 우리 상민 씨하고도 또 친분이 있으신 분이지만 과거에 또 제 동거인이기도 했던 김구라 씨 있잖아요. 그분도 공황 장애. 동거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면 예능에서 이름이 방송에서. 네네 네.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 방송을 모르시고 이걸 본 사람들은 제 과거에 제 동거인이었던 김구라 씨. 김구라랑 동거했대 한정이. 저 사람 그렇게 나간다고. 하네. 네 방송에서. 방송에서. 네, 그분도 어쨌든 공황 장애 증세로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방송도 좀 잠깐 쉬셨잖아요. 네, 그랬죠. 김구라 씨가 2014년 12월에 이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귀에 뭐 이명이 들린다 이래서 그 증상 때문에 이제 병원을 급하게 찾았죠. 그랬더니 뭐 사실 김구라 씨 그 공황 장애가 그때 아마 본격적으로 알려졌던 건데 의사가 그동안 그 치료받고 있던 공황 장애, 그러니까 뭐 혼자 치료받았겠죠. 그게 심각해져가지고 이거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 이런 이제 소견을 내서 그래서 방송 활동 쉬고 세상에 알려졌죠. 네. 어쨌든 김구라 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것은 한 통의 전화 때문인데요. 그 전화 내용이 바로 재산 가압류 통보 전화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김구라 씨 아내분이 17억 빚보증을 섰고요. 김구라 씨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김구라 씨 법률 대리인에게 그 17억 때문에 조만간 재산을 차압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뭐 다행히 이후에 김구라 씨는 이제 방송 복귀를 좀 빨리 했었죠. 네, 김구라 씨 이전에 공황장애를 고백한 스타가 있었죠. 바로 이경규 씨였는데요. 지난 2012년에 공황장애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약 없이는 하루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 약을 휴대하고 다닌다라고 밝혀서 충격을 안겼죠. 저는 이경규 씨와 친하기도 하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어렸을 때부터 봤을 때 이미지는 좀 버럭 이미지가 좀 강했지만 실제로 알고 나니까 정말 따뜻하고 소탈하고 심지어 정말 친근감까지 느껴질 정도로 잘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이경규 선배님이 공황장애가 있다는 얘기가 정말 낯설더라고요. 좀 의외였어요. 또 이제 본인 증세에 대해서 이런 인터뷰도 한 적이 있는데요. 얼굴이 알려진 상태로 30년을 사는 게 꽤 고통스러워요 하면서 어디에 가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라고 이제 밝혔는데 그게 참 어디에 가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뭔가 누군가는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스타가 되면 당연히 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상민 오라버님도 그 이경규 선배님처럼 사람들이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막 그런 적이 있으세요? 그렇죠. 뭐 가장 그 공황장애 환자들이 참기 힘든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야 될 때 그게 이제 결혼식장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마디로 뭐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차를 타기 위한 역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가게 될 때 이제 압박이 막 이제 저길 때가 뚫고 이제 그 나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저기가 너무 멀게 느껴지고 가다가 혹시 뭐 누군가가 이렇게 막 오면 어떻게 할까 막 그러다 또 막 가다가도 이게 공황장애는 이제 그 사람의 트라우마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디서 큰 소리가 들리면 더 불안해지고 막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걸 제일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죠. 그땐 정말 식은땀이 이제 그러니까 뭐 거의 어쩔 땐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그걸 뚫고 도착 딱 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심할 땐 그렇게 되죠. 아니 그러면 막 이렇게 지나가실 때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사진 찍자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사진을 찍어달라든지 사인을 해달라든지 뭐 하게 되면은 네 하고 숨을 안 쉬어요. 네 하고 숨을 안 쉬어요. 와 진짜? 있습니다 하고 가면서 숨 쉬고 또 네 하고 이렇게 사진 찍을 때도 그럼 팬이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입냄새 나나 의심하면 어떡해요? 뭐가 내가 숨을 가쁘게 쉬고 있다라는 걸 또 옆에서 들키기 싫어서 이게 들킬까봐 이렇게 연예인으로서 최악의 병. 저 얘기를 들으니까 내 숨이 막 막힐 것 같아요. 그 고통이 막 느껴져 오는 것 같아요. 네. 혹시나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사인 요청을 받는다든지 많은 분들이 계신 곳을 갈 때 이렇게 막 불안하거나 막 이렇게 뭐 그런 게 없나요?
김지민은 안 받을까봐 앞으로. 아무도 못 안 알아볼까 할까봐.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직업이 정치인이니까 저는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사람 만나면 처음에는 저도 이제 반갑게 사람들 동네에서 만나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컥 하고 몇 번 이제 했던 게 만나가지고 인사 반갑게 한 다음에 그런데 저 지난번에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무섭다. 네, 근데 거기서 제가 물론 기억나는 분도 있죠. 근데 기억 안 나는 분이 생기면은 급속도로 제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 그다음부터는 약간 선뜻 인사하는 게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혹시 이분한테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어디서 만났는지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부담스럽다 싶을 때가 내가 한 얘기는 그게 아니거나 사실 내가 한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머리채 잡혀서 끌려 내려온다? 뭐 혹은 뭐 2, 3년 전에 했던 아주 작은 멘트가 관계 소환. 끊임없이 소환되는. 네.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노출이 돼서 자신의 일정이 노출되고 또 자신의 말과 생각들이 노출되는 직업이다 보니 그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앞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전혀 모르고 내가 안 사람이 나를 완전히 평가하고 있을 때 그 평가가 사실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 모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악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대중들의 생각이 되게 활자로 모양새가 갖춰진 채로 제가 읽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무래도 관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 보기에 되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저는 이제 정치는 진짜 만나야 되는 사람 다 만나야 되거든요. 내가 선택해서 만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17만 명 사는데 17만 명 다 만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진짜 누굴 만나도 이제 하다못해 나중에 되면 그 집 숟가락 몇 개인지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사람에게 뭔가 정보를 캐야 된다는 좀 부담이 있어요. 서로 사정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래서 도와줘야 되고 또 돈 받은 거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게 약간 직업병 같은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사람 만날 수 없다는 거 절대. 저는 가장 요즘 힘든 거는 그 저한테 이제 하는 질문이 대부분 이제 얼마 남았어요예요. 빚이 얼마 남았어요? 지나친 관심. 근데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트라우마거든요. 얼마 남았어요 하는 순간 그동안 갚아왔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또 막 오는데 여기서 그냥 뭐 처음에는 이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젠 얘 거의 다 갚아가요 하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상민 거의 다 갚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가면 이제 채권자들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 거 다 갚았어? 또 이런 오해로 또 전화가 오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물어보는 사람은 걱정돼서 한번 물어보지만 얘기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뭐 한 수십 명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얘기를 안 하고 저 그냥 그렇다고 이거를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하면 쟤 변했네. 또 이럴 것 같아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상세하게 설명 안 하면 쟤 다 갚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다 보니까 이게 좀 가장 힘든 질문이고 힘든 답이죠. 그래서 일일이 설명하기도 힘들고 말 안 하면 변했다는 얘기 들을 것 같고 또 오해가 오해를 쌓고 또 그런 게 또 기사에 나가면 너 이제 그만 좀 얘기해라 또 막 이런 막 주변에 또 얘기고 그러니까 난 어떻게 이제 이거를 해 나가야 되지? 뭐 이런 생각. 약 드세요 얼른. 네. 지금 내 옆에 있어서 안정이 돼 있어요. 네네. 사실 예능인도 날 때부터 예능인은 아니잖아요. 다 자기 뭐 사람으로서의 내면이 있고 상처받았던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 뭐 웃기지 못했을 때 대중으로부터 정말 다이렉트하게 날아드는 그런 비난의 목소리들, 뭐 조롱의 목소리들 이런 것들이 들려올 때 아무래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무조건 유쾌해야 하는데 인간으로서의 본인들은 상처를 또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한없이 증폭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 그게 뭐 성격 차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티를 잘 안 내는 성격이어가지고 웬만하면은 어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좀 내색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근데 요즘 좀 사실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사실 좀 저도 불안한 것도 있고 사실 세월이 지금 많이 흐르고 있잖아요. 너무 시간도 빨리 지나고 젊은 후배들은 계속 지금
치고 올라오고. 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멈췄으면 좋겠고 또 대중들은 너무 냉정하시니까 제가 조그만 실수를 해도 또 너무 또 이렇게 냉정하게 바라보실까봐 항상 조심하면서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근데 그러고 보니까 김장훈 씨도 그 공황장애 때문에 비행기에서 그 담배 흡연을 하다가 그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김장훈 씨는 원래 기부 이미지 그리고 뭐 독도 관련 활동 이런 이미지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좀 보도되는 것들이 좀 돌발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절제가 안 된 것들 이런 것들이어가지고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길까 하는 의문이 좀 생긴 하더라고요. 뭐 당시에 김장훈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제 공연이 무산되는 바람에 스트레스 받았다. 그래서 공황장애로 불안해서 담배를 피웠다 그랬는데 뭐 김장훈 씨는 뭐 잘 알다시피 정말 관객동원 뭐 공연에서는 뭐 대세 아티스트로 이렇게 됐었는데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공연이 만약 잘못될까 막 그런 것 때문에 불안 증상이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장훈 씨는 원래 오래전부터 공황장애를 좀 앓고 있었는데 치료를 하면서 많이 호전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또 다시 재발을 했다고 합니다. 공황장애 극복기에 좋은 예가 정영돈 씨 같고요. 조금 좋지 않은 예가 김장훈 씨 같아요. 왜냐하면 정영돈 씨는 스스로가 방송을 못하겠다라고 포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치료를 위해서 이제 뭐 집에서 생활하면서 뭐 여행을 다닌다든지 하면서 어떻게든 치료에 전념을 했고 김장훈 씨는 이제 치료보다는 본인이 어떤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쌓이거든요, 스트레스가. 그러면 결국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길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비행기 문을 당장 열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비행기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살려달라고 막 진짜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발 행동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요즘 라디오 영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보이는 라디오 할 때 이병헌 씨가 처음에 나오셨는데 처음에는 되게 유쾌하게 위트 있게 좀 잘 하시다가 갑자기 테이블 밑으로, 탁자 밑으로 숨으시더라고요. 네, 귀를 가리고. 네. 그래서 그게 생방송으로 전파를 탔던 기억이 있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MC였던 김태균 선배님도 상당히 놀라셨거든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돌발 행동이죠. 저도 그 영상이 생각이 나는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갑자기 왜 저랬지? 제작진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실 거예요. 또 그 이후에 알려지기도 했는데 바로 공황장애 때문이었어요.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러다가 방송사고가 나겠다. 그냥 여기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더는 견디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든지 뭐 이 두 가지 경우를 예상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바로 탁자 밑으로 일단은 숨었다라고 했었죠. 사실 월드스타 이병헌 씨가 공황장애를 겪는다는 것이 사실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 나서 외부에 알려지기 전까지는 사실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텐데요. 이병헌 씨 성격상 공황장애, 뭐 성격하고 관련이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이병헌 씨가 사실 이제 나중에 알려진 얘기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놓은 빚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름다운 날들이라는 이 드라마를 찍을 쯤에 이제 대충 갚았다고 그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병헌 씨 신인 때 분당에 아파트에 살 때 한번 그 아버님 살아계실 때 아버님하고 같이 뭐 소주도 한잔하고 그랬는데 집에서 아버님 성격이 굉장히 호탕하고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다 두루뭉실하게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빚을 남겼다는 얘기는 이제 나중에 들었고 어쨌든 이병헌 씨가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우울증에 나중에 공황장애 갔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그럼 이병헌 씨는 좀 공황장애를 좀 극복하셨나요? 네, 현재는 거의 극복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극복하게 된 계기가 조금 독특하다고 해요. 바로 세계적인 명배우 알파치노 덕분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죠. 영화를 같이 찍었었어요. 미스 컨덕트라는 영화 기억하실 텐데 거기에서 이제 알파치노와 함께 연기를 하면서 좀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나 봅니다. 그래서 알파치노가 굉장히 많이 걱정해주고 위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병헌 씨가 알파치노에게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은 거예요?
이병헌 씨가 알파치노에게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공황장애에 대해서 아마 알파치노가 옆에서 보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았나 보죠. 그래서 이병헌 씨한테 촬영할 때 긴장하지 않느냐, 또 혹시 호흡 곤란 증상이 없느냐 이런 거를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런 거를 이제 감지를 한 거지 알파치노가 먼저. 그래서 시상식 같은 무대에 올라갈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연기하듯이 편안하게 해라 이런 조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야, 뭐 조언도 이제 이병헌 씨쯤 되면 클래스가 다르게 알파치노한테 조언을 듣는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이제 어쨌든 한국 배우 최초로 뭐 아카데미 시상식에 이제 시상자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등 이제 좀 이렇게 극복도 하고 되게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그런데 이병헌 씨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만큼 비행기 타고 다니는 그 경우와 시간이 굉장히 장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교통 이동수단 안에서도 이게 발생하는 경우가 좀 생길 텐데 그때가 조금 고통이 더 심하겠어요. 맞아요. 실제로 이 이병헌 씨도 미국 가는 비행기라는 공간 안에서 공황장애 때문에 좀 굉장히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인터뷰에서 숨이 안 쉬어지고 가호흡 증상이 오면서 숨이 넘어갈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비행기에서 이륙하자마자 이제는 호흡에 곤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내리면 안 되겠냐고 사정사정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다행히 엎드려 있으면 좀 견딜만 해서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참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10시간 정도가 지났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순간 이렇게 잠이 들었던 거죠. 어쨌든 사람마다 공황장애를 느끼는 장소가 좀 차이가 있는데 비행기는 하여튼간 한번 타면은 몇 시간이고 탈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행기로 이동하는 시간 동안에 공황장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좀 버스 같은 것은 그래도 뭐 쉬었다 가는 가능하니까 그 증상이 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병헌 씨 말고도 공황장애 때문에 비행기 탈 때 힘들어했던 배우가 또 있다면서요. 네, 배우 차태현 씨인데요. 최근 드라마 최고의 한방에서 이제 공동 연출을 맡아서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나가고 있지만 그때 엽기적인 그녀쯤에 공황장애를 앓았었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차태현 씨 하면은 진짜 밝은 이미지고 1박 2일에서 보면 항상 긍정적이고 너무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근데 공황장애가 있었다는 게 진짜 의외네요. 근데 그 활발해 보이는 게 진짜 활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졌던 것 뿐일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뭐 이병헌 씨나 차태현 씨도 겉으로는 굉장히 밝아 보이고 설마 저 사람들이라고 할 정도로 다 가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저도 겉으로 보면 굉장히 밝아 보이잖아요. 아니요. 넘어가세요. 네, 차태현 씨는 그 인기의 정점은 아마 엽기적인 그녀 때겠죠. 차태현 씨는 그때를 두고 정말 되려고 하니까 뭘 해도 다 됐다, 그런 때다라고 회상을 했는데,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뭐 영화가 잘 된 것이 많이 없었었고 또 인기도 주춤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3년 동안은 거의 신경안정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고 공황장애 때문에 쓰러져서 병원 신세도 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상민 씨나 김구라 씨는 빚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병헌 씨나 차태현 씨는 뭐 힘든 시기는 이미 다 보내고 최정상에 올랐을 때 그런 공황장애가 왔다고 하니까 그 공황장애라는 게 정말 뭐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정말 그런 우울증이 와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의 심리가 상당히 많이 좌우했다는 거에 조금 놀랍기도 하네요. 이게 지금 보면 그 옛날에 이효리 씨가 핑클 활동할 때 무대에서 막 카리스마 있게 막 노래하고 춤도 추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무대 내려오면 항상 이렇게 보호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무대에서 사랑받다가 내려와서 그 관심이 집중되는 게 좀 불안하다는 그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대인기피, 그때는 공황장애라기보다는 대인기피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의 초기 증세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안과 뭐 우울함과 이런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차태현 씨한테 공황장애가 찾아왔다고 하지만 워낙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다 보니까
공황장애도 어떻게 보면 또 잘 이겨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근데 또 그 이후에 공황장애가 다시 재발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우스갯소리로 비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시 차태현 씨가 드라마 황태자의 첫사랑이라는 드라마에 출연 중이었죠. 그런데 이 드라마의 인기가 첫 방송 시청률이 무려 20%였었어요. 근데 그때 B 씨가 새로운 드라마가 들어왔다고 차태현 씨한테 뭔가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작품이 바로 프라우스였어요. 아니 프라우스라고 하면 은정 씨도 네. 그 드라마가 차태현 씨한테 공황장애를 안겨주었구나. 저는 또 몰랐네요. 한혜성 씨도 한몫했네요. 네. 차태현 씨가 그 시청률이 잘 나왔던 자신의 작품과 경쟁 상대가 되니까 네. B를 처음에는 안쓰럽게 여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달라졌죠? 막상 뚜껑을 열으니까 시청률이 반지 뒤바뀌어가지고 그 황태자 첫사랑은 11%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결국 그 때문에 그 좀 좋아졌던 공황장애가 발작을 했다는 거 그럼 아시겠습니까? 결국 차태현 씨 공황장애는 B 씨가 옮겨준 걸로. 네. 차태현 씨 같은 경우는 뭐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약물 치료로 이제 이후에 공황장애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사실 마음이 아픈 병들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뭐 털어놓는다거나 하면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무언가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되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차태현 씨도 역시 그랬는데 약물 치료도 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공황장애가 호전이 됐는데 바로 첫사랑과 결혼을 하고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생기면서 공황장애가 많이 나아졌다고 하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 장거리 비행은 아직도 좀 어렵다라고 털어놓은 바 있어요. 네. 우리 이상민 씨도 빨리 그런 사랑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기다리시고 원하시잖아요. 뭘 입을 삐쭉 내밀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정말 공황장애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증상도 다양해서 자기가 공황장애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자가진단 테스트 종이가 있습니다. 네. 뭐 시청자분들도 만약에 이 조항에 자기가 몇 개의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아마 한번 살펴보시면 네. 공황장애의 어떤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13개의 문항이 있거든요. 자, 일단은 혹시 지금 이 13개 항목 중에 4개 이상 체크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죠. 저요. 왜 많지? 좋은 데 있나 보다 너. 4개. 지금 4개 이상이 곽정은 씨, 김여성 씨, 그리고 한은정 씨, 홍석천 씨, 김지민 씨인데 4개 이상이면 일단 공황장애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체크를 하긴 했어요. 5개를 체크하셨는데 뭐 8개네. 네.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이 언제 있었냐면요. 밤에 고속도로 운전을 한 번 하는데 갑자기 진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는데 이 도로가 갑자기 저를 향해서 이게 다 솟아오르는 것 같고. 음주운전한 거 아니에요? 그건? 네? 음주운전한 거 아니에요? 도로 어디서 올라?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이게 도로가 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속이 40km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옆에서 40을 뒤에서 빵빵 날 이것도? 메니에르병이에요. 메니에르병. 아 근데 근데 이게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달리다가 휴게소로 빠졌어요. 빠져서 한 10분 정도 이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왔는데 또 고속도로에서 또 모든 차들이 저를 향해서 달리는 것 같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매니저가 왔어요. 지금 체크한 게 마치 달리는 것처럼 심장은 마구 뛰었고 양손에 땀이 나거나 축축했고 네. 숨이 가빠지거나 숨이 쉬기가 곤란해졌고 네. 가슴에 통증이나 압박감 또는 답답함이 있었고 네. 토할 것 같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갑자기 설사를 했고 네. 네, 자제력을 상실을 한다든지 이상도 약간 이상하죠. 네, 미칠 것- 선생님 저 진짜 네, 네. 죽을 뻔했거든요. 이거 맞나요? 진짜 의사 가운 같아. 일단 트렌디한. 무조건 진단 받으셔야 돼요. 네네. 여덟 같은데. 처방받아가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 일인데 그때는 정말 너무 공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공황장애라는 병이 연예인들 사이에서 좀 많이 발병되다 보니까 공황장애라는 병이 연예인들 사이에서 걸리는 병이 아니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곤 해요. 많은 일반인들도 많이 걸리지 않나요? 그냥 회사 생활하면서도 그냥 공황장애가 원래 영어로 패닉 디스오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굉장히 광범위한 거고 원래 맨 처음 나왔던 게 제가 알기로 이 병이라는 이게 병명으로 처음 진단되기 시작한 게 남북전쟁 때 거예요,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의 남북전쟁 때 겉으로 진짜 멀쩡한 사람인데 병상에 누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공황 상태를 겪는 걸 보고 이제 이름이 붙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굉장히 보편적인 거예요. 연예인들이 특수한 상황을 겪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많이 겪는 그런 장애라는 거죠. 근데 연예인들이 조금 물론 좀 도드라지게 보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연예인들이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는 뭐냐면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는 게 잘 어렵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기에 있다가 갑자기 또 시드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강박관념을 항상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탑스타 배우가 그 대박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을 했는데 그 다음 작품을 선택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에 대한 무게감 때문에 다음 작품 아무거나 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좋은 평가를 못 받으면 본인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연예인들한테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대기업 간부들 사이에서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와 이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어서 많이 앓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공황장애 원인도 뭐 이런 증상이 공황장애다라는 건 나와 있지만은 이게 왜 생길까에 대한 어떤 그런 논리적인 분석 자체는 좀 하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뭐 어쨌든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 경쟁 사회가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무래도 심리적인 압박이 좀 늘어나게 되고 아까 말했던 불안함 또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겹쳐져가지고 우리나라 성인의 10명 중에서 5명 정도가 이 공황장애 증상을 겪어본 적이 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연예인 같은 특정 직업군이 겪는 질환이 아니라 진짜 누구나 이렇게 한번 겪어볼 수 있는 이런 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비도 뭐 누구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고통을 받고 있어서 신체적으로 이상한 변화가 왔을 때 무조건 저는 신경정신과를 가서 처방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치료 중이고 술이라는 걸 10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먹었던 제가 술을 끊을 수 있고 공황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늘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는 진짜 처방을 받고 상담을 해서 이제 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이지 이거를 절대 공황장애 환자,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있는데 마치 내가 신경정신과를 가면 좀 안 좋게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안 가는 건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혼자 극복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 건 거죠. 특히나 네. 공황장애 환자들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지만 남을 위해서라도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공황장애는 연예인병으로 보긴 어렵지만 실제로 연예인들이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일하다가 생기는 병이 있더라고요. 이상미 씨도 제가 봤을 때는 걸렸을 것 같은데 랩 스타일이 막 긁어내잖아요. 아닌가요? 괜찮으셨나요? 저는 이제 그걸 벗어났죠. 성대 결절을 벗어나서 이제 좀 쌓여 있군요. 근육이. 네, 목을. 트임, 득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비염 때문에 축농증과 비염 때문에 코맹맹이 소리가 녹음을 하다 보면 녹음실에 오래 있다 보면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면 이제 코가 이제 막힘 현상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코 막힘 소리가 나요. 그게 그렇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랩을 해도 코 막힘이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목을 막 이렇게 샤우트하는 창법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걸 이 목소리를 바꿔보자 해가지고 이제 래퍼들을 파기 시작했는데 이제 자마이카 레게 랩을 하는 친구들이 다 엄청 목을 갈고 해서 그걸 이제 그 스타일을 이제 연구해서 했죠. 도움이 됐어요? 목소리를 갈면서 샤우트를 하게 되면은 뭐 그런 코막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제 스스로가 그냥 듣기 싫었던 그런 것들을 안 듣게 되니까 좀 편해서 그래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샤우트 랩을 하게 됐죠. 1호죠. 1호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원래 씨라든지 뭐 많은 분들이 목소리 많이 갈았는데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실은 배우분들도 나름의 직업병이 좀 있죠.
제일 흔한 게 아마 그 드라마를 촬영할 때 보면은 보통 이제 밤샘 촬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배우는요 진짜 쪽잠을 자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난 예민해서 제 침대에서 아니면 못 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뭐만 하면 그냥 자는 거예요. 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단계가 되면 오히려 잠이 안 오는 불면증 단계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연기자의 사실 기다리는 직업이니까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네. 뭐 하염없이 기다렸다가 아침 첫 그냥 가 그러면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신인 가죠. 때는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그냥 아침 가세요. 찍고 그럼 가고 새벽에 오세요. 그럼 다시 새벽에 와야 되죠. 또 기다리고. 저는 최수종 씨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도 기다리다가 사극을 많이 촬영하셨었으니까 하도 기다리다가 말이 지쳐서 촬영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말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하도 오래 기다려서 지쳐가지고 말을 타도 얘가 이제는 진이 빠져가지고 뭘 움직이질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좀 시간이 걸려서 촬영을 좀 못하게 된 경우도 있다고. 저도 신인 때 하도 차에서 기다려가지고 이 골반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접혀 있어. 네, 그래가지고 그 뭐라고 하지? 골반 아픈 병을 뭐라고 해요? 골반병. 골반병. 자골신경통. 제가 그게 걸려가지고. 병명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게요. 전문 용어 같아요. 아니 저 오래 전체가 살았잖아요. 지금 병동이죠 지금. 저도 나름 오래 살았어요. 지금 강한 보인 척하지만 사실 저도 그냥 허약하고 연약하고 장난 아니에요. 아이고. 드라마 촬영하는 현장이 너무 시간이 쫓기니까 예전에 파스타 찍던 뭐 공효진 씨나 이성균 씨 이분들은 뭐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불면증에 끊임없이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드라마 관계자도 혹시나 이렇게 간혹 촬영이 없는 날에도 다들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자고 있다고. 그래서 배우들은 살짝 새벽에 한 잔 이렇게 하러 동네에 한번 이렇게 배회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배우들은 이렇게 기다리고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춤 연습이나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차 안에서 기다리거나 뭐 자기 여가로 뭐 그 안에서 기다리는 건데 가수들 같은 경우는 춤 연습을 엄청 하잖아요. 이렇게 뭐 댄스 가수 같은 경우는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은 고난이도의 춤을 추다 보니까 그 어린 친구들이 그 연예인병이라고 하면 그 고질병이 뭐 척추가 휘거나 약간 뭐 뼈가 고관절이 좀 나갔거나 이런 거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그 많은 분들이 뭐 어린 친구들은 춤도 잘 추니까 몸이 건강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걸그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뼈 맞추는 데도 많이 다니고 그런 걸 하이를 신고 춤을 추니까 더 그렇겠다. 관절염도 되게 많더라고요. 고관절이 안 좋아지죠. 보면은 효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키릴 때문에 발이 성해 나지 않아가지고 무대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운동하시는 분 약간 다리가 또 안 예뻐 보이고 그러니까 붕대 감고 막 그러니까 힘들어도 연습도 하이힐 신고 연습하고 무대에도 바로 올라가니까 발 보면 다 성한 데가 없더라고요. 맞아. 진짜 곱게 화장하고 너무 예쁜 옷 입고 이렇게 뭐 미소 지으면서 춤을 추지만 예전에 걸그룹 멤버들 이제 신발 벗고 찍은 사진 봤는데 진짜 발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고 발레리나 같이 그죠? 뭐 그런 상태로 이제 춤을 추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짠하더라고요. 걸그룹 준비할 때 런닝머신에 하이힐 신고 런닝머신을 탄 그 연습을 하는. 아니 보니까 춤 연습할 때 하이힐 신고 투명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그거는 무대 위에 올라가면 미끄러워요 바닥이.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안 벗겨주려고도 하던데.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미끄러지니까 넘어서 벗겨지는 거니까. 근데 또 단점은 춤을 잘 출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쫙 이렇게 미끄러져.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는 거야. 이게 뭘 붙이고 다른 걸 붙이고 테이프도 여러 가지 막 갖고 오고. 걸그룹 따라했다가 저도 한번 신발이 너무 커서 테이프 한번 이렇게 감은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녹화인데 끝에 안 떨어져갖고 발등에 피가 난 적이 있어.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에 엄정화 씨 그 다가라라는 노래 할 때 이렇게 튜브탑에 이렇게 꼬리 같은 느낌의 옷 무대 그 복을 입고 이게 튜브탑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춤을 추면 이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안을 열어보면 청테이프 다 감아가지고 핀 꽂고 근데 그런 그 걸그룹 활동할 땐 다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어요. 테이프 안에 다 붙어 있는 거. 지금 뛸 때 또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대에서 볼 때는 화려하고 예뻐 보이지만 그 뒤로 가면은 이 안에 장치들이 엄청. 아니 그리고 여자 배우들도 드레스 같은 거 입을 때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은 다 청테이프로 감아 있잖아요. 예전에 그 이호은 씨를 제가 이제 스타일링을 하니까 근데 그 세종문화회관 그게 되게 높잖아요. 이 층계가 거기를 튜브탑
드레스를 입고 올라가는 건데 가다가 점점 이게 벗겨져서 청테이프 나온 경우. 어떻게? 청테이프 나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맞아요. 되게 긴장하는. 그러니까 가수들은 그 3분 40초가 되게 긴장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개그맨들도 어떤 직업병이 있죠. 근데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개그맨들은 웃겨야 된다는 강박관념, 고정관념이 뭐 이렇게 다들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뭐 툭하면 뭐 김주현 씨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뭐 이런 거 꼭 해야 되고 꼭 이렇게 웃겨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박나래 씨가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배구 음원들은 이쁘다는 칭찬을 들으면 좀 몸둘 바를 몰라요. 배우분들은 이쁘세요 이러면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왠지 배구 음원이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이쁘세요 이러면 돌려 깎아서 그래요. 나래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대요. 김지민 씨 예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화장 떡칠해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저도 항상 이상한 핑계를 대요. 뭔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좀 개그스럽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아니, 다 같이 오늘 모여서 술 재밌게 마셔요 이러면 되는데 오늘 2발로 걸어와서 4발로 나가요 다들 뭐 개가 돼서 나가요. 괜히 이런 이상한 멘트를 쳐요. 저도 박나래 씨랑 방송을 하면서 이제 그 셀프 카메라 같은 걸 하는데 그냥 아주 그걸 자연스럽게 그 노출하면서 되게 즐거움을 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편한 그 성형을 되게 편하게 이렇게 예, 이것도 미화시켜서. 장점일 수가 있어요. 장점일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성형했다라고 얘기해도 그냥 웃음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이것도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단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네, 근데 저도 뭐 좀 생겼어요? 생겼어요? 아니 왜냐면 저도 사실 이게 풍문쇼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타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면은 제가 자꾸 나서가지고 진행을 해요. 그러면 그 MC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왜 게스트로 와가지고 내가 MC를 보냐.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일종의 직업병이 아닐까 뭐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게 이제 일명 진행병이라는 건데요. 네. 그 김원희 씨가 예전에 이제 김원희 씨가 뭐 MC를 많이 했으니까 사석에서 말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이렇게 하는 습관이 들다 보니까 야 그거 그만해 뭐라든지 정리해 주시면서. 네, 정리해주고 그게 직업병이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가족들하고 뭐 어디 뭐 외식을 간다 여행 간다 이럴 때 항상 옷을 그 티표에 맞게 큰 딸 뭐야 오케이 작은 딸 그거 하지 말고 이거 가 엄마는 엄마 알아서 좋겠다. 이렇게 약간 아니 그게 은연중에 참견을 하게 되는 거야. 가족 모임 야 너 그 양말은 안 신는 게 낫지 않냐? 야, 엄마 아빠가 청 입었는데 니넨 그거 입으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업병. 뭐 이렇게 잠을 잘 자는데 아니 내가 볼 때는 차로 살라고요. 왜 밤에 잠이 안 오는 게 아니야. 방송 욕심어요. 그러지 마. 여전히 있습니다. 아니 방금 뭐예요? 어딜 봐서 병상하신 건가요? 일종의 직업병이죠. 직업병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토크를 한 4일을 이렇게 10시간씩 앉아서 하면요. 여기 근육들이 너무 아파요. 근데 왜 그걸 우리 허리를. 쪽에서 졸아요? 자, 어딘가요? 몇 페이지인가요? 아니 본인 넥스트도 없어. 지금 네. 아, 이게 직업병이네요.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립니다. 한현정. 지금 우리가 연예인들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실제 병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병이 연예인병이 아닌가. 근데 연예인병이 뭐예요? 뭐 그냥 주변을 의식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니면 뭐 좀 그렇죠. 의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약간 연예인병이라고 해도 될까요? 아 룰라 시절에 좀 너무 잘 나갈 때. 네, 너무 잘 있으셨겠다. 그 차 안에서 이렇게 룸밀러를 딱 봤는데 뒷차가 이렇게 그냥 앞을 쳐다봤을 뿐인데 날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룸밀러를 이렇게 싹 내린다든지. 아니, 저도 연예인병에 걸린 게 제가 모자를 쓰면 사람들이 좀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낮에 이제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더라도 정말 요즘 날씨 뜨겁잖아요. 여름 오면. 상상이 안 가요. 선글라스에 모자를 써야 돼요. 기본. 근데 그래도 알아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상 카페에서
이렇게 땡볕인데 모자를 안 쓰고 선글라스 끼고 딱 이렇게 폼 재가면서 뼈가 바지를 그렇게 하면서 사진 찍어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눈이 너무 무서워서.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선크림 어디까지 발라요? 선크림 안 발라요. 진짜요? 네. 저는 누구라고 말씀드릴 순 없는데 어떤 남자 연기자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컷 했는데 계속 그 멋있는 그 포즈로 예. 팬들이 의식하고 팬들이 사진을 찍으니까 컷하면 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컷하면 계속 이러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전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볼 때마다 그분 TV에 나올 때마다 항상 그게 생각나죠. 저도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 남자 가수분 이제 한 분 계시는데 늘 벤에서 내리면 그렇게 관심을 주변에서 팬들이 갖는 것 같지는 않은데 늘 이렇게 나와서 일어났다. 벤에서 나와가지고 가실 때 아무도 안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뭔지 알아. 많이 봤어. 근데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죄송합니다. 계속 이러고 들어.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분 있잖아요. 그분은 컷했잖아요. 근데 약간 우울한 눈빛을 보내는 신녀인데 계속 5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 아니에요? 좀 옛날에 가수하다가 얘기하셨네요. 아니 근데 옆에서 보는 저도 좀 민망할 정도로 근데 진짜 그분 진짜 말씀드리고 싶네요. 얼마나 웃겨 보였으면 이렇게. 최근에 같이 한? 근데 본인은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 약간 연예인병 중에 좀 재수없는 병 중에 주인공병.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주인공이라 제일 늦게 나타나야 된다.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회식을 할 때였는데 보통 이제 회식을 하는 장소 앞에 그 칸이 그 차가 오잖아요. 쫙쫙쫙 와서 내려야 되는데 어떤 차가 제일 먼저 왔는데 거기서 아무도 안 내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내리는데 뭔가 살짝 덜 썬팅이 돼 있어, 차가. 근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눕혀갖고 사람들 다 들어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다 들어오니까 그 자세가 돼요. 한참 지난 얘기인데 이거는 뭐 연예인병이라기보다는 스타병. 스타병이 적합할 것 같아요. 최민수 씨가 강지훈 씨가 결혼하기 전이에요. 원래 효창동에 살다가 동부시청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제 아파트를 인테리어 해가지고 초대를 했습니다. 한 20명 정도. 영화 감독, 스타 배우들 다 초대했는데 제가 거기 저도 유일하게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 깜짝 놀란 일을 하나 있습니다. 인테리어 했는데 바닥에 요즘은 다 뭐 흔하게 하지만 바닥을 이제 원목으로 쫙 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 다 신발을 벗고 양말 채로 다 방에 들어갔는데 최민수 씨만 구두를 신고 저벅저벅 방마다 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튀어요. 왜냐하면 원목 바닥에 구두를 신고 소리가 그 스타병 참 정말 근데 최민수 씨는 스타병이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원래 그냥 그러시기 때문에 원래 인정을 해요. 원래 좀 스타일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딱 한때 뭐 괜찮았을 때 굉장히 뭐 인기가 많았을 때 그때만 그랬던 그런 게 아니고 늘 그러시니까 뭐 얼마 전에도 전화 오셨잖아요. 어디냐? 그래서 예 형님 지금 촬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향기가 나서 전화했다. 근데 아무도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저희 향기가 나서 전화했다. 네, 그런데 연예인병을 스타의 가족들이 또 걸리기도 한대요. 아니 뭐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상민 씨가 나오는 그 어머니들과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그 어머니들이 사실상 연예인화 되셨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인기가 많으세요. 거기 그러니까요. 나가시고 나서 뭐 저희 어머님은 뭐 진짜 한 1, 2주 정도밖에 안 나갔는데 3주 차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속도로 휴게소를 왔는데 다 상민이 엄마라고 그러고 와가지고 사진 찍자고 그래서 큰일 났다고 그래서 뭐 그냥 찍어주면 되지 뭐 그러냐 그러고 모든 휴게소를 들릴 때마다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굳이 그 휴게소를 모두 들릴 필요는 없어. 아니 그 같이 간 일행들이 반응 보는 거지. 네, 그냥 그게 또 가까운 늘 회사를 같이 다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막 이런 반응을 받으니까 그게 신기하셨는지 휴게소 나올 때마다 여기도 혹시 알아볼까요 하고 들려서 뭐 그러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귀여우시다. 진짜. 그렇게 또
인기가 또 많이 또 좋아해 주시니까. 네. 예. 아니 얼마 전에 또 프로그램에서 박송 씨 만나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데 박송 씨 어머님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인기가 너무 많이 있어지셔가지고 평소에 옷을 잘 안 사신대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옷을 사신대요. 쇼핑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박수홍 씨 어머니가 원래 남편분과 함께 마트에 좀 자주 가시는데 이제는 마트를 가면은 남편분께 장을 맡기고 차에 타 계신다고. 연예인 모드네 진짜. 너무 귀여우세요. 그 박성 씨 어머님은 그때 얘기할 때도 웃겼어. 얘는 그냥 바보예요. 너무 웃겼었던 것 같아요. 심각한 병에 걸려서 사람들을 걱정시킨 스타가 있습니다. 커터칼로 슬라이스를 당하는 느낌이 든다. 몸이 불에 탈 때, 그때 통증이라고 해요. 이가 뒤틀려가지고 이가 부러지는. 진짜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런 직업병은 그나마 다행인데요.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려서 사람들을 걱정시킨 스타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연예인이 어떤 병에 걸렸대라는 얘기만 들어도 되게 걱정이 되는데 그 병이 들어본 적 없던 병이거나 좀 희귀병이다라고 하면 사실 더 걱정되긴 해요. 얼마 전에 이 배우도 희귀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기사 보고 정말 맞아요. 이런 병도 있나 싶기도 했고요. 걱정도 많이 됐는데 어떤 네. 분이시죠? 바로 김우빈 씨인데요. 김우빈 씨가 원래 영화 촬영을 앞두고 있었죠. 최동원 감독의 신작 도청이 캐스팅이 돼서 이제 촬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돌연 이제 제작진들이 촬영을 연기합니다. 왜냐하면 김우빈 씨에게 희귀병이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근데 영화 촬영 일정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잡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꽤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갑자기 모든 일정을 중단했다고 하면은 그만큼 정말 큰일이 있는 거거든요. 네, 김우빈 씨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활동을 중단하게 된 거는 어쨌건 김우빈 씨가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서 그런데 갑자기 목이 붓고 코피가 나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그 김우빈 씨가 비인두암 진단을 그러니까 이 코 뒤쪽에 있는 부분부터 여기 이제 우리 입현장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그 목구멍 바로 앞에까지가 그 비인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암 생기면은 이제 예후가 좀 좋지 않을 경우에 뇌로 이제 그 암 세포 전이 되게 되면은 뇌신경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병이라고 하죠. 한 10만 명 중에 1명 정도로 발병하는 아주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김우빈 씨는 이 비인두암 진단에 활동을 중단했죠. 왜냐하면 정말로 치료를 위해서 정말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소속사도 결단을 한 건데 사실 그 전까지는 김우빈 씨 이 영화 도청 촬영에 좀 강행을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자신은 마음을 먹었으나 소속사에서도 말렸고 또 이 도청 측에서도 김우빈 씨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크랭크인을 미루고 기다릴 테니 쾌유를 해라라고 빌어줬다고 합니다. 그럼 현재 김우빈 씨의 그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뭐 비인두암의 경우에는 초기에 발견했을 경우에는 70% 정도의 생존율이 있다고 해요. 다행히도 김우빈 씨는 이 초기에 발견이 됐고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면 뭐 완치가 가능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연인인 신민아 씨가 곁에서 이제 치료를 돕고 있다고 하네요. 네, 우리 풍문쇼 가족들이 우리 김우빈 씨의 쾌유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좀 제발 빨리 완치가 돼서 건강한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우빈 씨처럼 희귀병을 진단받아서 팬들을 걱정시킨 스타도 있지만 희귀병 때문에 또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들도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와 서인국 씨 얘긴데요. 좀 흔치 않은 뭐 병과 함께 병역 문제가 좀 맞물려서 논란이 됐었죠. 특히 유한 씨 같은 경우에는 군입대를 앞두고 여러 차례 재검 판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를 두고 병역을 기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 골 종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때문에 병역 기피에 관한 논란은 사그라든 상황입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돌연 드라마 출연이 결정됐다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군대는 안 되는데 드라마는 되느냐라는 식의 이제 논란이 다시 또 일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은 유아인 씨가 입대 나이가 지날 때까지 재검만 받다가 결국에는 군 면제를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의혹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골종양이라는 걸 실제로 이제 진단을 받았으면은 이게 뭐 사람들이 비난을 하지 않을 텐데 5급 판정을 안 받고 이제 계속 재검 상황이잖아요, 보면은.
재검을 판정받는다는 건 지금 의증이라는 거예요. 의증. 이런 증상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는 정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의증 상태가 너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의혹을 갖게 되는 거겠죠. 유아인 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은 이 어떤 확진이 나올 때까지는 이 논란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현재 유아인 씨는 논란이 됐었던 그 드라마를 마친 상태이고요. 재검도 다시 받았다고 들었는데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유아인 씨는 5번째 재검을 받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입대했다가 다시 돌아온 서인국 씨도 재검을 받았죠. 얼마 전 서인국 씨도 재검 결과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일단 뭐 서인국 씨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사실 입대를 했었죠. 그 안에서 이제 골연골병변이라는 병이 확인돼서 입소한 지 4일 만에 퇴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각에서는 서인국 씨가 과연 본인의 병을 알고 입소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입소해서 거기서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 공방이 일었습니다. 서인국 씨가 재검사에 대한 정밀검사 시행 결과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면제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결과를 놓고 또 한 차례 논란이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정밀 검사를 하고 결정을 내린 만큼 서인국 씨의 좀 면제 판정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서인국 씨가 원래 축구를 되게 좋아한대요. 축구를 되게 좋아하고 뭐 매주 정기적으로 나가는 축구 모임도 있는데 이 병명을 알고 난 후부터 못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는데 정말 손 들고 나와라 했을 때 나가서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일반인이었으면 면제가 됐겠냐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병무청이 서인국 씨에 대해서 병역 면제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약간의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요즘 병무청이 연예인들한테 특혜 줬다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정밀하게, 더 엄격하게 보기 위해서 시간도 그래서 더 많이 걸리는 것 같고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스타에 대한 특혜를 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뭐 굉장히 큰일 나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은 조금 특혜가 있다고 쳐도 지금은 갈수록 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 병역 면제율이 그러니까 5급 받는 비율이 한 3% 정도, 2% 정도 될 거예요. 전 국민 대상을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탑스타 중에서도 한 30명 중에 1명 정도 실제로 면제를 받을 상황이다. 그 정도 비율이라 보면 되니까. 그렇죠. 지금 서인국 씨의 사례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특출나게 연예인들이 그런 혜택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뭐 유아인 씨나 서인국 씨가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제 걸려 있다라고 알려진 병명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좀 시기 때문에 더 의혹의 눈길을 받는 것 같은데요. 이제 군입대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나이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때 이제 병이 알려지고 재검 그 다음에 아직도 연기 뭐 이렇게 되니까 계속 미뤄지는 상황 속에서 결국 면제를 노린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그런 시기 때문에 좀 깊이 의혹이 더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 연예인들이 질병 문제로 군 면제를 받은 사례는 이전에도 좀 있지 않았나요? 뭐 오래전부터 있었죠. 기억나는 건 장동건 씨 같은 경우는 기흉으로 군면제가 됐었고 이희준 씨 같은 경우는 군대 입대 한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 나서 갑상선 파열로 면제가 된 적이 있었죠. 연예인들 같은 경우 군면제 사유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정당하게 면제를 받은 경우에도 의혹의 눈길을 이제 받는 건데 박혜진 씨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박혜진 씨는 이제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정 불화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고 실제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요. 폐질환으로 이제 군면제가 됐는데 이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굉장히 의혹의 눈길이 이제 쏟아졌고 결국에는 본인이 이걸 당시 이제 질환 치료받은 그 기록을 공개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병이 원해서 생기는 것도 아닌데 너무 군대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냐. 오히려 연예인이라서 마녀 사냥을 당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인정을 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병무청에서 이제 유승준 씨 사건 이후로부터 정말 많은 병역 비리 관련해서 엄청난 뭐 처벌들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제 계속 그런 비리가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정말 철두철미하게 한다는 것을 좀 인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연예인이니까 특혜 아니야? 어디 자식이니까 특혜 아니야? 뭐 이런 걸 좀 색안경을 끼지 말고 진짜 이제 정당하게 해서 정말 정당하게 받았구나라고 좀 해줘야 되는데 늘 의심하고 우혹하고 하니까 그거는 또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당하면은 되게 많이 속상하죠. 네,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뭐 사실 병역 비리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선 단어가 아니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걸 악용한 뭐 연예인들도 분명히 왕왕 있었기 때문에 대중의 의혹은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고 또 굉장히 유명한 두 스타가 동시에 이렇게 계속 재검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고 뭐 이런 상황들이 대중에게는 조금 야 뭐야 쟤네 또 뭐 이런 의혹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타도 그냥 똑같이 일반인들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그들이 대중이 그러니까 일반인이 갈만하면 스타도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스타도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그냥 다 동일하게 좀 공평하게 그렇게 취급받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병만으로도 두 사람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논란까지 생기면서 더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싶네요. 아무쪼록 두 사람을 둘러싼 논란 하루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귀병 투병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스타도 있는 반면 대중에게 희귀병 투병 사실이 전해지면서 감동을 안겨다 준 스타가 있습니다. 네, 바로 배우 신동욱 씨인데요. 신동욱 씨는 KBS 공채로 데뷔한 이후에 소울메이트, 그다음에 쩐의 전장 이런 드라마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은 그런 배우입니다. 네, 그러다가 2010년 7월에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대한 지 1년 만에 돌연 제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질환 때문이었습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거는 이제 신체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이제 가해진다는 건데 사실 뭐 이 해당 부위에 어쨌든 그 증상이 오게 되면 굉장히 아프고 야린 증상이 오고 뭐 통증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온다고 하네요. 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인간이 느끼는 통증을 1에서 10까지 나눴을 때 이제 10단계가 이제 몸이 불에 탈 때 그때 통증이라고 해요. 이 얘기 하는 것만으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이제 9에서 10 사이를 오가는 너무 아파서 약간 소리를 지르고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를 정도로 뭐 그렇다고는 들었어요. 이 사건도 제가 너무 기억하는 게 되게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분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신동욱 씨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동생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조그만 소리에도 모든 통증을 느껴가지고 이게 그래서 너무 생소한 병이라서 되게 걱정이다라고는 말을 그때 들어가지고 이 병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람만 불어도 아니면 옷깃만 스쳐도 정말 아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병원에 그게 되게 견디기 힘든 병이라고 그때 처음 들었었죠. 저도. 아니 저는 출산을 하면서 이보다 더한 고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출산이 사실상 그 단계 7 정도 된대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기를 낳기까지 보통 이제 진통하는 시간이 15시간에서 저 같은 경우는 25시간이 걸렸어요. 25시간만 했어도 막 난 정말 이런 고통을 이겨냈어. 막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하고 했는데 이분은 매일 이 고통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을 본인만이 알겠죠. 그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 그건 정말. 뭐 신동욱 씨 같은 경우에는 입대 전에 허리를 다쳐서 재활 치료도 받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입대를 했던 거는 팬들과의 약속, 군대를 가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훈련을 받던 도중에 부상을 당했고 부상을 당한 다음에서야 그 과정에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진단받은 거죠. 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진단받은 날이 크리스마스였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발병됐을 당시에는 원인도 제대로 모른 채 그냥 입원 치료를 통해서 치료만 받았는데 그래도 군대를 제대로 마치고 싶어서 이 국군병원에서 비밀리에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입원 생활을 이어갔었는데 더 이상 군 생활을 하면서 치료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의가사 제대가 결정이 됐습니다. 신동욱 씨는 자신의 병이 주는 고통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커터칼로 슬라이스를 당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실제로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 종일 주사를 맞은 적이 또 있다고 하고 그리고 하루에 먹는 약이 16알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재활 치료 받을 때는 비명 지를까 봐서 수건을 입에다 물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 이렇게 이를 악무는 습관을 갖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가 뒤틀려가지고 또 이가 부러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뭐 어쨌건 병이 주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신동욱 씨가 진짜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다는데 그게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건 어쨌건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서 견디면 했지만 투병 생활에서 오는 그 외로움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 외로움에 대해서 독방에 갇혀 지내는 느낌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하지만 투병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좀 자제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좀 위로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위로를 받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안 좋은 상황에 놓였는지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사람을 피하게 됐고 그렇게 되면 좀 나약해질까 봐 두려워서 좀 사람을 만나는 것을 멀리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뭐 잠깐 들어보니까 사실 신동욱 씨 마음이 좀 이해는 가는데 의외로 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사람 만나는 거를 좀 꺼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좀 병이 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을 만나서 그 아픔을 좀 잊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려운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신종플류가 걸렸을 때 한 10일 정도를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프고 저 때문에 누구 하나 피해 볼까 봐 방 밖으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10일 동안. 그러니까 밥도 사식 넣어주듯이 넣어주고 누구한테 피해 갈까 봐 그랬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뭐 아팠을 때 사람 만나는 걸 꺼려하게 되는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제가 만약 아파지면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 세상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은 하하오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오히려 마음에 이제 그게 도움이 된다기보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케이스도 분명히 뭐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오히려 자기가 초라해 보이는 걸 힘들어지는 자신을 느끼는 게 더 힘들 수는 있죠. 근데 신동욱 씨도 들어보니까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시기 동안에도 본인이 좀 어떤 행동을 해서 잊혀지게끔 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투병 생활을 하던 이 신동욱 씨가 아픔을 이겼던 방법이 바로 글이었다고 해요.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는 팬들이 있다는 걸 투병 생활 중에 안 거죠. 그래서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남기는데요. 치료 열심히 해서 뻔뻔하게 돌아올게요 라는 글을 남긴 후에 바로 글을 쓰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신동욱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불치병에 걸렸더라도 뭔가 삶을 포기하지 말고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말을 하고 결국에는 글을 쓰다가 소설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글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들었던 신동욱 씨를 버티게 한 어떤 또 한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요즘 되면 이제 여자친구가 등장해야죠. 수호 천사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여자친구겠죠. 뭐. 누굴까요? 신동욱을 버티게 해준 건 바로 강아지라고 합니다. 털이 복슬복슬한 이 푸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재활을 위해서는 또 통증이 또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털을 쓰다듬을 때, 이렇게 살살 쓰다듬을 때 통증이 와서 재활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 뭐 사랑의 힘으로 치유가 됐다라고 보여지네요. 저 너무 이거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강아지 2마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한 최근 1년은 진짜 강아지 없으면 저도 멘탈 복구가 이렇게 빠르지는 못했을 것 같이. 네, 근데 실제로 우울증이나 뭐 노년기에 이런 외로움들을 달래주는 그런 강아지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현재 신동욱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다행히도 현재 신동욱 씨의 건강 상태는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진짜 온몸이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이 그렇게 아팠는데 현재는 손만 남아있는 상태고 다행히 이제 추위에 대한 통증은 아직 남아있지만 예전에는 뭐 찬바람이 불기만 해도 뭐 칼로 베이듯 아프다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에어컨에 틀어도 괜찮을 정도는 됐다고 합니다. 고쳐지는 병이네요. 다행이다. MBC 드라마 파수꾼으로 7년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뭐 7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훈훈한 외모를 자랑하고 있죠. 이런 희귀병에 걸리고 투병 시간이 길어지면 본인이 가장 힘들지만 가족들도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경험이 좀 있으실까요? 몸이 좀 많이 안 좋고 힘들 때 본인도 힘들지만 어떤 가족의 어떤 힘든 같이 힘들고 뭐 그랬었던 경험을. 저는 저희 엄마를 보면 그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큰 누나 진짜 큰 누나가 골수암으로 어렸을 때 이제 하늘나라를 갔거든요. 근데 그 옆에서 오랫동안 엄마가 투병을
도와주는 모습이 아직도 조금씩 생각이 나는데 결국엔 나중에는 이제 뭐 시골에 있는 기도원에서 한참을 요양을 하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후에도 엄마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그 기억이 아직도 좀 생생하게 남아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옆에 아픈 사람을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지키고 또 끝까지 함께 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슬픈 일이구나라는 거를 어렸을 때 알았죠. 근데 얼마 전에 임재범 씨도 아내분이 암이셔갖고 좀 많이 힘들어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임재범 씨 아내 송남영 씨가 암투병 끝에 사망했죠. 과거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사실 제거 수술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암이 간, 위, 자궁까지 이제 전이가 된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6년간 투병 생활 끝에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실 뭐 임재범 씨가 굉장히 카리스마 철철 넘치는 로커였지만 아내분한테는 굉장히 되게 사랑이 엄청난 로맨티스트였다고 하는데요. 뮤지컬을 통해서 처음 만났는데 이제 임재범 씨가 아내분을 보고 첫 만남에 완전히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임재범 씨와 이 아내분인 송남영 씨가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첫눈에 반했지만 그 뒤로 만남이 없었고 2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렇게 연인이 되고 한 달 만에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임재범 씨 결혼식 사진이 공개된 게 굉장히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머리는 저처럼 다 이렇게 쫙 밀었는데 카리스마 가득한 모습이 철철 넘친다고요. 저 사진 맞아요. 예.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제가 좀 비슷하긴 한데 저도 한번 카리스마로 이미지 한번 변신해 볼까요? 진짜 비슷하다. 저는 못 따라가겠네요. 사실 저 송남영 씨가 저랑도 인연이 있는 게 저 뮤지컬 첫 데뷔할 때 함께 했던 친구예요. 굉장히 착하기도 하고 매력 있는 친구인데. 네. 사실 결혼 후에도 아내에 대한 사랑이 좀 특별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를 키울 때 굉장히 아내분이 많이 도와줬다고 하는데 밤에 잘 때 이제 아이가 깨서 울면은 꼭 이제 임재범 씨가 일어나서 아이를 좀 달래줬다고 합니다. 뭐 그때라도 아내가 좀 쉬어야 된다, 푹 자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이었다고 해요. 저도 뭐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밤에 아이가 우는데 일어나서 대신 해준 그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육아를 같이 한다는 건 남자가 쉽지 않은데 요즘은 이제 젊은 부부가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임재범 씨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임재범 씨는 또 아내를 위해서 아크로바틱 쇼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웃겨주려고 웃음을 웃게 하기 위해서 뭐 쇼를 한다든지 이런 거 오로지 딸과 아내를 웃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래도 배우자나 연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아닌가 싶은데 임재범 씨는 처음에는 아내를 위해서 자존심을 포기한 것 이건 조금 어려웠었나 봐요. 예를 들면 행사 같은 곳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좀 락커로서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수입이 저작권료밖에는 그밖에는 없었다고 해요. 근데 또 저작권료 같은 경우에는 매번 수입이 일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올 때는 석 달 동안이나 못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저작권료가 들어와도 많이 들어온 게 아니고 7,700원 뭐 이 정도 들어올 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와중에 아내가 암에 걸렸고 결국 간과 위까지 전이되는 상황에 이르자 결국에는 그 자존심도 내려놓고 아내의 병원비라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방송 무대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니 나가수 출연 당시에 그 출연하게 된 이유가 아내분의 병원비 때문에 출연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생각해보면 사람이 한결같이 지켜왔던 자존심을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순애보 사랑하면 뭐 고 신해철 씨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뭐 일명 목숨을 건 러브 스토리로도 유명했죠. 순애보 사랑하면 뭐 고 신해철 씨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뭐 일명 목숨을 건 러브 스토리로도 유명했죠. 신해철 씨 부인은 미스코리아 뉴욕 진 출신이에요. 두 사람은 미국에서 처음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장장 3개월간 뉴욕과 일본을 오가는 초장거리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근데 아내와 연애를 하던 중에 그 신해철 씨 아내가 림프암과 갑상선암 판정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 판정을 받자마자 신해철 씨가 아내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확신했다고 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남친과 남편은 한 글자 차이지만 보호에 있어서는 좀 천지 차이다라고 생각해서 형식이라는 게 좀 이럴 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굳혔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아무리 결혼 결심이 쓴다고 해도 부모님께서 좀 반대를 하셨으면 좀 무산될 확률이 높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신해철 씨 부모님이 혹시 결혼 허락을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신해철 씨 못지않게 어머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하는 게 신해철 씨가 이제 그 내용을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님께서 경과 보기 전에 결혼부터 하라. 그러고 나서 둘이 힘을 합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허락을 했다고 그래요. 야, 진짜 흔치 않은 경우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건강해 보여도 결혼 전에 막 진단서 다 그렇죠. 이렇게 약간 그 병력 리스트 뭐 이런 거 뽑고 진짜 건강해서 뭐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이제 병원에서 신해철 씨 아내분한테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은 하기로 결정을 했고 신해철 씨 아내는 이 일에 대해서 뭐 이제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준 남편에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 결혼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아이를 낳을 뭐 그럴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많이 전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알고도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니까요. 아내분 입장에서는 정말 큰 감동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해철 씨가 결혼을 하시고 그 아내분하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살고 있을 때 저는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만남도 갖고 집에도 가봤는데 신해철 씨는 우리가 외적으로 생각했던 거와 완전 다른 가정적인 모습이에요. 와이프가 힘들까봐 모든 걸 신해철 씨가 다 하세요. 단 하나라도 와이프가 힘들게 하는 걸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자꾸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와이프가 해주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냥 괜찮다고. 그러면서 최대한 그녀를 위한 배려를 하려는 게 몸에 많이 배어 있더라고요. 멋있다. 멋있었어요, 진짜. 아니, 부러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왕이나 이런 거는 전혀 뭐 찾아볼 수 없어요. 책임감이 대단한 선배였고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 음악인으로서의 무슨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주도적이셨어요. 예.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예, 늘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항상 하셨죠. 네. 네, 근데 신해철 씨가 아내분이 수술할 때 항상 검은 정장을 입으셨대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신해철 씨의 말에 따르면 아내분은 워낙 성격이 밝고 좀 쾌활해서 첫 수술을 할 때 손으로 V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요. 하지만 신해철 씨는 아내분이 암이 이제 재발해서 재수술을 계속 받을 때마다 검은 정장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다고 해요. 뿐만 아닙니다. 정장을 입고 그렇게 타이까지 완벽하게 갖춘 거는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모두 버리고서라도 아이들을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도 있었고 또 마지막이니까 좋은 모습으로 배웅을 해주고 싶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막 입고 있기는 싫었다라고 뭐 그 암담했던 순간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신해철 씨가 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시기도 하셨지만 뭐 지금 아내분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뭐 신해철 씨의 이런 지금 말씀하신 지극정성 돌봐 덕분인지 어떤 완치가 돼서요. 참 건강한 상태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가장 가슴 아픈 분은 바로 이 아내분이 아닐까 싶어요. 남편 신해철 씨가 떠난 다음에 그 심경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남편은 내게 생명의 은인인 사람이다. 내겐 하늘이었고 날개 같은 존재였다. 남편이 떠난 후 난 그냥 날개를 잃은 새가 됐다라고 눈시울을 붉힌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풍문쇼에서는 스타를 괴롭히는 병이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쇼킹하고 더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